박형준의 생각TV. 지난 시간에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는지 또 베네수엘라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그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이 세계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그 폴리티컬 매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폴리티컬 스펙트럼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정치적인 지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2000년대 초반의 라틴 아메리카는 그야말로 좌파의 물결이 휩쓸고 갔습니다. 핑크 타이드라고 하죠. 라틴 아메리카 많은 나라들이 좌파 정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브라질이 2002년부터 룰라 정권 이후에 좌파 정권이었고,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칠레도 그렇고, 볼리비아도 그랬고, 페루도 그랬고, 이 좌파 정권들이 그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거의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곧 넘어가겠지만, 지금 그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좌파 정권, 그야말로 전통적인 좌파 정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볼리비아밖에 없습니다. 우루과이만 하더라도 중도 좌파 정권이고요. 다른 데는 거의 우파 정권으로 넘어갔고, 최근에 브라질의 자이로 보노사우루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우파가 지배하는 대륙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이 좌파 정부 하에서 평등을 위한 명분은 위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썼지만, 그 시기 동안에 경제는 결국 침체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구조적인 문제들은 쌓여가고, 그러면서 빈곤이 해소되기보다는 빈곤이 오히려 더 악화된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 결과로 좌파 정부들이 대개 선거에서 지고 우파 정부들이 집권을 한 겁니다. 흥미로운 사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사실 지난 멕시코 혁명이 1920년대에 있었으니까 거의 100년에 가까운 동안 좌파 정부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아주 다른 지역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이죠. 이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검소하고 또 서민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멕시코가 오랫동안 민족혁명당 중심의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염증도 난 것이고, 또 이 멕시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치안도 그렇고, 경제도 물론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도시를 보면은 소위 비공식 부문이라 해서 도시 주변 지역, 슬럼 지역들이 아직도 널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약 문제, 이런 어떤 심각한 그 문제들이 곳곳에 쌓여 있기 때문에 멕시코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했던 거죠. 이게 이제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쓰는 정책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상당히 비슷한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복지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정책들을 강조하고요. 또 큰 돈을 들여서 짓고 있던 공항을 중단시키고, 마치 우리 원전 중단시키듯이 그렇게 중단을 시키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집무실을 대통령궁에 안 들어가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어떤 독특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고위 공무원들의 그 월급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거의 30% 이상 깎았고요.
멕시코 대통령도 자신의 월급을 5,400불 이상 못 받도록 못을 박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월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받는 거죠.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은 그 이상은 절대 못 받습니다. 대신 하위 공무원들 월급은 올려주는 소위 상박하후 정책이라 그러죠. 위에는 좀 쪼이고 밑에는 좀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은데 과연 이제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경제 정책들이 또는 복지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또 멕시코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죠. 근데 어쨌거나 멕시코를 제외하면 지금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는 우파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에서의 정권 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브라질은 알다시피 2002년에 룰라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 2번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후계자인 후세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다가 결국은 탄핵을 당해서 물러났고, 새로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이 자이르 보우소나르가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은 보통 이제 우파 포퓰리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그 강경 우파이고, 또 이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면모도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된 데에는 룰라와 후세프 시기의 노동자당 정책들이 2000년대 초반에는 마치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괜찮았어요. 거기도 이 노동자당이 광범한 복지 정책으로 이 빈곤층을 구제하고 이런 정책들도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위한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었던 거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브라질 경제는 호황이었는데, 그 호황이었던 이유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브라질에서 엄청나게 대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철광석이라든지 뭐 다양한 자원들을 브라질이 제공해 줄 수 있었고, 그래서 브라질 경제가 2000년대 초반에는 화랑을 나타냈고, 거기서 나온 재원을 갖고 복지를 할 수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이 룰라는 상당히 높은 인기를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룰라는 차베스하고는 다르게 시장 경제를 전면적으로 배척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시장 경제를 살려주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극자적인 정부도 아니었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동안 쌓인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결국 브라질 경제도 침체에 빠지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복지 정책도 잘 돌아가지 않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다시 폭발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전직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거죠. 새로운 대통령인 보우소나르는 그렇게 일방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온건한 친시장 경제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파 대통령처럼 답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막 강조를 해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 전반에 걸쳐서 감세를 한다든지 상속세를 내려준다든지, 또 예산을 급격하게 막 줄여갖고 복지를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는 대신 이제 규제 완화를 좀 광범하게 해서 또 이 산업을 육성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부패를 척결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대중의 지지세를 넓혀 왔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브라질이 다시 라틴 아메리카의 중심 국가로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 국가들에게 우파 연합을 하자, 우파 동맹을 맺자라는 제안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라틴 아메리카 전체는 지금 우경화 경향 또는 우파 정부가 득세하는 경향이 있고, 그 이유는 역시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기존 좌파 정권들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유능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그런 우파 정부의 등장으로 귀결되는 거고, 칠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파 정부가 들어서서, 칠레는 아주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칠레가 가장
시장 경제를 그 자유화하는 그런 정책을 썼고요. 칠레가 가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FTA를 맺었지만 칠레는 모든 나라들하고 FTA를 맺으면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그걸 통해서 이 경제를 육성하는 이런 정책을 써서 아마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 가운데에서는 가장 먼저 국민소득 3만 불 가까이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칠레에서도 우파 정부가 그 집권을 오랫동안 했고 잠시 좌파 정부로 넘어갔지만 다시 우파 정부로 돌아선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멕시코만 새로 좌파 정부가 들어선 거니까 이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멕시코의 길과 다른 라틴 아메리카의 길은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제 세 개의 그 정치 지형을 한번 들여다보면 좀 재밌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전통적인 그 좌파 네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좌익의 물결은 확실히 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좌익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적대적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적대하는 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far left를 의미하죠. 극좌라는 표현하고는 좀 달라요. 전통적인 좌익이라고, 유럽의 좌익이라고 하면 대개 커뮤니스트들, 그 다음에 민주사회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 포퓰리즘적인 사회주의자들, 또는 사회적인 포퓰리즘, 소셜 포퓰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좌익이라는 far lef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 가운데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당은 없습니다. 다만 스페인의 페데모스라든지 또 몇몇 그 나라에서 포퓰리즘 사회주의자들이 좀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주의라기보다는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그 지지를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익 포퓰리즘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죠. 두 번째, 자유민주적인 우파가 지금 저희 집권 세력 기준으로 보면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5대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까지도 모두 우파 내지는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갖는 우파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우파 포퓰리즘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잡지에서는 그 작년에 이런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정치의 지형은 이제 우파냐 포퓰리즘 우파냐 여기에 좌우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좌파들은 몰락하고 이 우파와 포퓰리즘 우파가 대세를 이루는 그런 정치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이게 이제 Foreign Policy에 나온 논문인데요. 실제로 그 현상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사회주의권에서 이 민주화된 나라들, 헝가리나 체코, 뭐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우파 포퓰리즘 정부들이 들어서는 뭐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극우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 정부가 들어섰죠. 그래서 이게 유럽 전체의 정치 지형을 보면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그러니까 좌익 정부는 거의 없어졌고요. 지금 대부분은 우파 정부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소위 중도 좌파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특징은 중도 좌파에게 지금 선택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중도 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당 내지는 정치 세력을 의미하느냐면 사회민주주의자, 뭐 북유럽의 사회민주 정당들, 또 미국의 그 민주당 또는 독일의 3인당, 영국의 호주의 노동당,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족회의, 뭐 북유럽에 있는 여러 중도 좌파 정당들, 다양한 중도 좌파 정당들도 있죠. 녹색당도 있고 기독교 좌파 정당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이들은
사회주의, 그 자본주의에 적대한다든지 시장 경제에 적대하는 정당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사회주의는 포기했고요. 주로 뭘 추구하냐면 소셜 리버럴리즘이라 해서 사회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좀 더 이 그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하고, 그 뿌리는 사실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거고, 그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도 좌파 정당들이 대개 이 사회적 자유주의를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미국 민주당이 재밌는 예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좀 오른쪽으로 많이 가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왼쪽으로 가려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어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 내의 좌파 그룹들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들도 좀 이 자경화하는 경향들을 보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당선된 그 아주 젊은 여성이 있잖아요. 뉴욕의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전형적인 강남 좌파죠. 자신이 입고 다니는 옷은 수백만 원짜리 그 옷과 그 장신구들을 하면서 내거는 구호나 이런 거는 아주 사회주의적인 그런 내용으로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도좌파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더 왼쪽으로 갈 거냐, 더 오른쪽으로 갈 거냐. 미국 민주당도 리버럴로 갈 거냐, 레프트로 갈 거냐. 이게 여기에 이제 그 고민의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레프트로 가서, 리버럴이 아닌 레프트로 가서 희망이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 좌파 정책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 실패했죠. 이탈리아 실패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실패했죠. 이게 좌파 정책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유럽의 북유럽 복지국가들인데, 그거는 다른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성공한 이유는 좌경화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우경화에서 성공한 거거든요. 시장을 더 중시하고 복지를 효율화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이거 전형적인 우파 정부의 정책들인데, 소위 말해서 그들이 비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을 해서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공을 일궜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유럽의 이 사회민주 정당들은 독일의 3인당을 비롯해서 좌경화를 한 게 아니라 우경화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우경화를 한 중도좌파 정당들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중도좌파 정당들이 좌익과 손을 잡는다든지 그쪽으로 더 간다 그러면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금 세계 정치의 스펙트럼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이제 그걸 표방하고 나왔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각국이 자신의 어떤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덜 개방적인 이런 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인데, 유럽도 통합을 해서 좋아진 점보다는 지금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통합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통합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여러 군데서 확산이 되고 있고, 이거는 유럽의 보수 정당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난민 문제지 않습니까? 이민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통합했지만 이질적인 경제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노동력이 이동하면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일자리 문제에서 이 심각한 기존에 살고 있던, 터전을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또 하나는
유럽 사회라는 게 오랫동안 이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그런 사회인데, 그 이민 노동력이나 또는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이 공동체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정착과 애착의 공동체로서 이 시민사회가 또는 공동체가 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인 나라라고 하는 이 스웨덴조차도 이 난민 문제가 등장해서 처음에는 난민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포용적이고 관대한 정책을 썼다가 그 얼마 안 돼서 그게 곳곳에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실제로 자신들이 어떤 삶이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된 삶에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보이니까 스웨덴 국민들이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에서조차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상당한 득세를 하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아마 독일도 다음 총선에서는 이 소위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이 상당히 득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셔널리즘의 강화와 이 포퓰리즘의 그 심화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바로 결합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 폴리티컬 스펙트럼에서 우파냐 좌파냐가 아니라 우파냐 우파 포퓰리즘이냐, 이게 오히려 유럽 정치에서는 문제다 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포린 폴리시의 그런 그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정치 지형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들여다볼 때 전반적으로 지금은 좌파는 쇠퇴하는 시대이고 우파가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주도권을 잡은 그런 형국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 우파가 과연 이 세계를 좀 더 번영과 평화와 또 이 질서가 잡히는, 또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보다 문명화된 세상으로, 보다 자유로운 세상으로, 보다 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다. 박형준의 생각TV.